안녕하십니까. 계약서 작성 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차인건 법률사무소 차상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1강 계약서 작성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과거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세청에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차인건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계약서 작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요.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약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계약서는 먼저 계약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이제 계약서라고 하고요. 계약 구성 요소는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목, 표제가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는 합의서, 각서, 약정서, 협정서 등 표제가 아닌 내용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계약서냐 아니면 MOU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계약 당사자에 대한 언급과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는 란입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시 안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계약서 전문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단어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계약서 전문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계약 목적에 맞는 그런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란입니다. 계약이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절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고요. 말미에는 이제 계약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이제 언제 작성이 됐고, 그리고 계약서 효력 발생일은 주로 작성일자와 같은 날짜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작성일자와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표시를 하고, 서명란은 기명 또는 서명날인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록 또는 별지는 서문 또는 본문에 수록하기에는 방대한 내용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의 첨부 서류로서 이렇게 별지나 별첨 또는 부록 등을 추가를 하고요. 본문에는 부록 또는 별지 몇 번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규정을 합니다. 작성 전에 이제 기초서 지식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서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률 문서이므로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이제 이해에 비교적 유리합니다. 이제 먼저 법조문 체계를 나눠서 보면 조와 항과 혹, 목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조는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조문을 구성을 합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과 함께 그 조문을 작성하게 되고요. 제1조, 그다음에 괄호 열고 제목, 그다음에 괄호 닫고, 그리고서 이 조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세분화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과 같이 다른 조문에서 지칭하는 경우 상위 조문과 함께 그 제 몇 조, 몇 항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럼 호는 조 또는 항에서 규율한 내용을 열거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숫자 1점, 2점, 3점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조문에서 이 호를 지칭할 경우에는 상위 조문과 함께 제 몇 조, 몇 항, 몇 호와 같이 기재를 합니다. 항과 호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은 보통 완성된 문장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호는 단어 또는 어저리 형식으로 서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의 하위가 규율 내용을 열거하거나 단어의 형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에는 항 없이 호로 서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은 이제 11조라고 하고 나서 1항 이 조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각호를 쓰고, 그다음에 2항 해 가지고 다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근데 각 법령의 2조 내지 3조의 정의 규정 등을 한번 찾아보시면
먼저 그 조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조에 별도의 항의 없이 바로 호로 내려와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제 몇 조, 몇 호 요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정의 규정을 호로 구분하는 경우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을 말한다 라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그리고 호의 단서 또는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을 말한다 라는 같은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이제 그 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또는 어저리 형식으로 이제 서술이 돼서 끝난다라고 했는데, 정의 규정의 경우에는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을 말한다라고 해서 서술어가 끝까지 붙어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작성이 된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은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쓰는 거고요.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서 이 목을 지칭할 때는 상위 조와 함께 제 몇 조, 몇 항, 몇 호, 무슨 목, 가목, 나목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목부터는 제를 생략을 합니다. 이 제는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제인데 비해서 목은 가나다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제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에서 다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괄호 1, 2, 3 등과 같이 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괄호 1, 괄호 2, 괄호 3 뭐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하고, 목이냐 항이냐 조냐 뭐 이런 단어가 현재까지는 뭐 지칭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조문에서 지칭할 때는 제 몇 조, 몇 항, 몇 호, 그다음에 뭐 가목, 나목, 다목, 그다음에 괄호 1, 괄호 2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조를 중심으로 하위 구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상위 그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다 묶어서 뭐 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장이 너무 많아지면 장 아래 뭐 절을 놔서 몇 장, 몇 절 하고서 이제 조문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절까지 넣는데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 몇 장, 몇 절, 몇 관 해가지고 쭉 넣기도 하고, 근데 장보다 더 높은 단계로서는 편으로서 구분합니다. 가령 상법의 경우에는 이제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상행위 편이 있고, 회사법 편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 아래서 다시 또 몇 장과 몇 장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본시장법을 예를 들면 그 뭐 6편에는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이 있고, 7편에는 거래소 관련된 게 있고, 6편에서는 다시 첫 번째 협회에 대한 것이 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 1절. 두 번째는 이제 예탁결제원에 관한 것이 제 2절. 3절은 이제 청산회사에 관한 것이 제 3절.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보다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특정 및 권한이 있는 자의 작성 및 서명을 증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당사자가 특정이 되려면 주소가 있어야겠죠.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로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끔 뭐 상장회사에선 그런 일이 없는데, 당사자가 특정만 되면 된다고 해서 생년월일 및 주민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당사자의 그 주소가 있어야 그 송달이 되는데, 송달 장소 확정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되니 주소는 반드시 표시가 필요합니다.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상 본명을 기재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통용되고 있는 단체 규약상 정식 명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 당사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표시,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기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대표이사라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대표자가 이제 대표이사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이제 대표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표자 땡땡 사내이사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회사의 표시는 그대로 하고, 주식회사명,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의 뭐 사업자 등록번호 내지 법인 등록번호를 옆에 잠깐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본점 소재지를 기재를 하고, 대표자 누구누구누구 쓴 다음에 아래 누구누구의 대리인 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물의 표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공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목적물은 공부나 아니면 등기 또는 등록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표시가 잘못되게 되면 실제로 매매 목적물이 무엇이냐를 두고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출력을 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제조자, 제조 연월일, 등급, 품명, 중량,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자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공산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심으로써 목적물을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직책을 기재를 하고 대리인의 경우에 대리인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 좀 첨언을 조금 드리면 이제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펀드와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펀드는 주로 신탁회사한테 자산을 다 맡기고, 그래서 신탁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몇 차 사무집합 투자기구 제 몇 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누구누구누구, 보통 은행이죠. 땡땡은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뜻의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의 의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이거는 이젠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주한다 또는 본다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어도 규정한 것과 내용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탄핵이나 번복될 수 없는 그러한 효력을 부여하고 싶을 때 간주한다 내지 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이제 추정의 효력이 소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증명 책임의 부담을 어느 한쪽으로 이제 부담시킬 때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의, 합의, 동의, 승인.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단어에 따라 사용하는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정도로, 요구되는 정도는 완전한 의사합치인지 또는 의견 교환 수준인지에 따라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에 대해서는 이 협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정의와 이 협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협의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좀 대화를 하고 의견 교환 정도만 있으면 협의 임무는 이행이 된 걸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협의라는 문헌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구독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요 정의와 절차를 상당히 상세하게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는 경우 합의라고 쓰고요. 승인은 감독자나 상급자에 대해서 인정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자나 상급자가 이제 결재를 해 주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이제 승인이라면 계약서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보통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의사를 구하는데 합의도 어떻게 보면 한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승인도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차이가 좀 어떻게 있냐라고 하면, 합의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이제 대등하게 서로 이제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인을 이제 요청하는 자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픽스를 거의 다 합니다.
픽스를 다 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OX로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승인을 하는 분이 이제 "아 지금 이럴 뭐 대부분 좋은데 제 1 조는 어떻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승인을 하면서도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상대방이랑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합의로 쓰시는 게 맞고, 우리가 뭔가 작성해서 가부만 상대방한테 구한다. 내지 반대로 상대방이 무언가를 작성해서 가부만을 우리한테 구한다라고 하면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동의 같은 경우에는 승인보다 조금 더 대등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상대방한테 찬반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일, 기한, 기간, 시기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일은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점과 같이 스팟성으로 언제까지 뭐가 돼야 된다. 변제 기일은 언제냐, 언제까지 상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싶을 때 기일을 쓰시고요. 그 기한은 법률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것이 정해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간이라 하면 뭐 30일 내에 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 간격을 어떻게 둘 것이냐. 예를 들면 통지를 하고 나면 30일 내에 뭐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해서 의사를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 이거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시간적인 신속함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시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행해지는 바로 그때. 쉽게 말하면 뭐 가령 계약서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뭐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통지서가 날라오고 나서 수시간 내에 그 계약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체 없이는 이젠 해당 일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처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시간은 이젠 지체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허용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지체 없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지체 없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3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내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이제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 중 무엇이 맞는지 보고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정보를 파악해 보고 비교를 해 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정리하고 통지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에는 대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또는 뭐 담당자가 뭐 잠깐 이석 중이라서 뭐 쪼끔 늦는다든지 뭐 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체 없이에는 가능하나, 즉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합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제 배제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쪼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와 하여야 한다, 의무의 부과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로 이제 통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한다는 이제 그 권리 의무의 즉시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고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거는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에 이제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자체가 이제 위법이 돼서 회사에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그 강행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가 됨으로써, 계약서는 계약서의 각 조문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 조문이 무효가 되게 되면 그 계약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작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강행 규정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해당 규정을 배제하여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한 계약서라도 수개의 관련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숙지한 전문가의 조력이라든지 인력 양성이 내부적인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부적인 변호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게 되면 회사에서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한 거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 체계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